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상계독학 탐구영역 지구과학 박병철입니다. 드디어 2013학년도 대비 개념 강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조용하죠?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그죠? 일종의 스튜디오인데 앞에 학생이 3명이 있거든요.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도 없고요. 네, 뭐 스튜디오하고 매 일반 아무도 없는 데서 원래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스튜디오 강좌, 일반 강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일단 니들을 처벌할 것이야. 그렇게 일렀건을. 예, 그래서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렇게 좀 반응을 보여줘야 강의가 또 새록새록 살아나는 맛이 생기고 하거든요. 네, 일단 쟤들 처벌은 좀 이따 미루도록 하고요. 예, 교재를 열어보시게 되면 맨 앞에 첫 단원. 네, 첫 단원이 그 지구가 원이요. 3개 단원으로 구성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뿐인 지구. 네,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지구 보존해야 돼요. 두 번째, 살아있는 지구. 뭐가 살아있냐면요, 땅덩어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대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신비한 우주.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특히 천체 관측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교재가, 네, 이 교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얼수 사이언스 지구학 원이에요. 그죠? 왜 얼수일까요? 네. 지구학의 영어로 뭡니까? Earth Science죠. 그죠? Earth Science.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네, 이게 교육방송 같은 거 이제 TV에서 보잖아요. 보게 되면 꼭 선생님들, 외국인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발음들, 이 발음을 보여주십니다. 몸소.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확대해가지고요. 옆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몇 번씩 보여주는데요. Earth, 좀 어려운 발음이니까 그냥 얼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수 많이 들어봤지요? 추임새지요? 신날 때. 그죠? 신날 때 그러니까 얼쑤 이렇게, 그지? 배시시 웃지 말고 크게 웃어도 괜찮아. 예. 목소리는 들어가도 얼굴은 안 들어간단다. 하도 반응이 없으면 계속 얼굴을 비춰주고 부담을 줄 것이니까 조심하도록 해. 그래서 예, 얼쑤 사이언스 여러 가지 중의적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이 완벽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작성한다고 만든다고 했습니다만은 출판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 책이 굉장히 이뻐요. 그죠? 이쁘게 총 올 컬러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끝부분에 여기 하나뿐인 지구,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지구,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그 작업하시는 분께서 이 워드 작업할 때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복사해서 컨트롤 C, 또 갖다 붙일 때 컨트롤 V, 뭐 그다 알고 있죠, 그지요? 네, 여기다 신비한 지구라고 해놨어요. 신비한 우주입니다. 네, 교재가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이제 오게 티가 되겠습니다. 물론 티가 또 하나 있으면 또 심심하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예, 일부러 여기 그 문제를 전부 다 이제 그 수능 문제, 그리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6월, 9월,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또는 재수생 같이 이 수험생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고3 및 재수생들, 또는 N수생, 장수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험생이라고 부르는데, 수험생들이 6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9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 한번 보게 돼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아니죠.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1년에 3번의 시험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그 문제들이 또 역시 여기에다가 그 편집자 깨서 작업하시는 분께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게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찾아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보는 쉽습니다. 비상계도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 문제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올려주시게 되면, 근데 저 맞는 문제를 틀렸다고 하게 되면, 예, 그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짚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몇 문제 없습니다만, 10개가 안 됩니다만, 맞춰주시게 되면 제가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기대가 되지요? 자, 어쨌든 뷰선님 제일 늦게 와가지고 또 시비 걸고 있어요 지금. 예, 어쨌든 간에 강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지구의 탐구 나와 있지요. 하나뿐인 지구 전에 지구의 탐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탐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의 탐구 내용은 그 지구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 있죠. 지구의 탐구. 이 부분은 반드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꼭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필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 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제가 늘 표현하기를 어지간한 재주 없으면 틀리지 못하는,
그죠? 1번 문제 틀리는 것도 굉장한 재주입니다. 그거. 예. 1번 문제 틀리게 되면 난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자살방정, 빵점방정 문제 또는 너 눈 단련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눈 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죠? 눈에 농내장, 백내장 없는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라는 지구의 탐구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일단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일단 그림을 줍니다. 그림을 세 개를 딱 줘요. 딱 줘놓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무엇에 썼던 물건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스타일은요. 영이나 철수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영이나 철수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꼭 물어봅니다. 두 번째 스타일과 비슷한, 두 번째 유형과 비슷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자료를 뒤지다 보면,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과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딴 과목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밝혀진 또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이런 지구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새로운 이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쭉 제시를 해놓고 역시 그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이에요. 자, 일단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은요, 늘 나오는 게 뭐냐면요, 탐구 대상의 시공간적 규모가, 시간적 규모고요. 시공간적 규모. 시간적, 공간적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의 탐구 대상을 보게 되면요. 일단 크게 지구과학은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발로 밟고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대한 문제, 지질과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기, 날씨 변화라든지 수증기 등등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있죠. 대기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대기학 또는 기상학, 대기과학 이런 말을 씁니다. 세 번째, 바닷물에 대해서 해양학 또는 해양과학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는 천문학 또는 우주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요. 환경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가 병들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는 환경과학, 환경학에 대한 문제도 그 분류가 추가돼가지고 크게 보게 되면은 5부류로 얘기하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대기과학, 해양과학, 지질학, 그리고 천문학 또는 우주과학 이 4가지를 주로 전통적 지구과학의 영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탐구 대상, 시간적, 공간적 규모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시간적 규모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주의 기원부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멀게는 138억 년 전부터 어디까지요? 알 수 없는 먼 미래까지 탐구 대상을 하고 있어요. 공간적 규모를 보게 되면요. 가까이에서는 지구의 표면 그리고 지구의 중심,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잖아요. 그지?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지구의 중심, 지각, 멘틀, 외핵, 뇌핵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 우주까지. 이건 뭐 상당히 공간적 규모도 대단히 크고 넓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지구과학을요, 주로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역시 배웠던 것도 그걸 겁니다.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2가지가 있었잖아요. 연역법이 있었고 귀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구과학의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과학의 탐구 방법 그러면 또는 탐구 과정 그러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연역법이라고 그냥 줄여 얘기합시다. 또 귀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뭐냐면 말 되게 어렵잖아, 그죠? 이 한자라서 그래요. 연역법 그러면요, 일단 영희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영희. 이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 아까 얘기했던 6월, 9월 모의평가하고 수능 문제 있잖아요. 늘 두 학생이 나옵니다. 영희나 철수가 꼭 나와요. 그리고 영희, 철수가 부족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른 애들 막 등장합니다. 민수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등장하게 되는, 미장, 순이 이런 애들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영희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영희를 경계해야 돼. 혹시 친구들 영희라고 있니? 사귀지 마. 영희는요, 지구과학에서 주로 구라를 쳐요. 정말입니다. 2005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로요, 지구과학 1에서만 보게 되면요, 전체 시험, 아니 수능만 얘기합시다. 수능에서요, 딱 2번 빼고는 전부 다 영희가 구라를 쳤어요. 다 거짓말을 했어요. 영희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철수 말이 그럼 주로 옳게 되겠죠. 근데 또 이제 물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또 참고하세요. 물리에선 또 철수가 구라를 치네? 영희가 또 거기서 물리에서 또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영희는 지구과학의 음의 세력이야. 조심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영희가 이렇게 구라를 치는 데는 이제 그 성장 배경이 있을 겁니다. 영희가 굉장히 또 부자예요. 예. 이것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옛날에 화학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희가 봤는데, 겨울철에 봤는데요, 자기 집에 정원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물은 얼었어요. 근데 저 멀리 보이는 바닷물을 얼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영희가 이 왜 이러지?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에 관찰을 하고, 연못의 물은 얼었지만 바닷물은 안 얼었다. 자연현상의 관찰. 그리고 나서 왜 이럴까? 문제 인식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바닷물하고 연못물 차이가 있을까? 아, 바닷물은 짜니까 혹시 염분같이 짠 성분 들어갈 때, 염분이 들어가 있으면, 즉 다른 불순물 들어가 있게 되면 물에 어는 점, 끓는 점 등등 이런 물질 특성 있잖아요. 이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가설이죠. 아직까지 사실로 검증된 바 없는 일반적 견해의 추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가설이라고 그래요. hypothesis. 그래서 이제 수능 필수 0단어가 되는데, 이 가설 설정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겠죠. 뭐 샤알레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소금의 소금물 농도를 달리해서, 하나는 맹물 갖다 놓고 하나는 소금 점점 많이 집어넣으면서 농도를 달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갖다가 뭐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그 실험을 해서 어느 점이 낮은 게 소금물의 농도가 높은 것,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 탐구 설계,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탐구 수행. 그런데 자료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의 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영희네 집이 부자냐? 보세요. 영희네 집에는 연못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좀 외국에 보게 되면 막 무슨 미국의 마이애미 비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부자들 사는데, 그런 데 살고 있는 게 바로 영희입니다. 영희가 또 이제 좀 버릇이 없어요. 맨날 학교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녀. 맨날 탐사나 다니고 있고요. 실험이나 하고 있고. 그때 철수는, 우리 불쌍한 철수는 가가지고 뒤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혼합층, 수원자층, 심해층 이런 거 이제 분석할 때, 실험할 때 양동이에 물 떠놓고 영희가 준비만 해주고 있으면 다 그 실험해가지고 할 때 옆에서 부채질 하고 있는, 왜? 혼합층은 바람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실험하는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철수가 된다는 얘기죠. 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혹시 문제를 딱 풀다가 실전에서 안 풀린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영희는 구라를 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언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런 영희하고 철수의 실험 과정에서 보듯이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연역법이에요. 근데 이 귀납법은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습니다.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가설 설정이 없느냐? 좀 이따 얘기하고요. 가설 설정 단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에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론들을 합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아, 이건 이렇겠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내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바로 귀납적 탐구 과정이 되겠어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실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실험이 들어가질 않는다. 실험 없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구의 구조를 다 파악해놓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지진파의 연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기계의 힘을 빌어 팠지만요. 과거 러시아의 콜라반도라는 곳에서요. 드릴링 해가지고 시추를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팠냐면 13km 정도를 파다가 말았습니다. 지구 전체 반지름이 6,400km인데 13km 팠다는 얘기는 달걀 껍데기에 흠 찝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못 팠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내부까지 다 속속들이 알게 된 상태이죠. 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죠. 별에 대해서. 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태양이겠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누구냐면요. 알파 센타우리 또는 알파 센타우루스라는 별인데 이 별까지의 거리가 무려 4.3 라이트 이어예요. 4.3 광년이란 얘기죠. 4.3 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로켓으로 날아갔을 때 4년도 아니고요. 4만 년을 날아가야 된대요. 한번 놀래줘 얘들아. 헉, 그지? 소리 들어가야 돼? 4만 년을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켓으로. 그만큼 멀리 있는 겁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요. 우리 인류, 우리랑 똑같이 생긴 이런 현생 인류가 지구를 정복해서 살기 시작한 게 10,000년이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류가 지구에 살아온 시절보다도 4배나 긴 시간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래서 별에 가서 연구하지 못하지만 또 가도 죽죠 다. 그죠? 태양도 우리 못 가봤는데 그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웬만한 별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척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만져보지 못하고 실제로 가보지 못하고 직접적인 연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놨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 실험이 가능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실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불가능이에요. 불능이에요. 그래서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는 귀납법을 우리 지구과학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과학은요, 주로예요. 주로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해두게 되면은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 즉, 늘 시험에 나온다는 1번 문제. 어김없이 지금까지 수능만 따지더라도요. 1번 문제가 꼭 이 문제로 장식이 됐습니다. 틀리지 않겠죠? 뭐 이런 얘기야. 깔끔하게. 지구의 탐구에 대한 내용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책을 넘기게 되면요. 책을 넘기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구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지구의 구성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거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주로 이제 지구과학 2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탐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이 하나뿐인 지구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요. 지구의 구성입니다.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그 4가지의 기본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그 영역을 뜻하는 한자가 권이에요. 권. 수도권 뭔 뜻인지 알죠? 그죠? 수도권 그러잖아. 서울 위성 지역들 그죠? 그래서 수도권 할 때 권자 영역이라는 뜻인데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하고 탐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7차 교육 과정 지구과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7차 개정 교육 과정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보다 1년 후배인 현재 고3인 학생들 기준으로 1년 후배인 학생들은요. 조금 다르게 배웁니다. 여기에다가 그 암권이라는 말 안 쓰고 직권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외권, 지구 외부 영역, 외권이라는 말 하나가, 외권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7차 교육과정 하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구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지구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권. 또 앞에다가 또는 대자 붙여서 대기권이라고 얘기하죠. 물로 이루어진 영역이 있어요.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권 이게 4가지 영역이 있네요.
자,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게 어딜까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주로 할 때 요 기권하고요. 여기 있는 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기권과 수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권과 생물권은요, 금방 끝나요. 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따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기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권 1번. 대기권이라고도 하고요. 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기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죠? 얘들아, 심심하지? 열심히 얘기하고 있구나? 네. 앞에 3명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그죠? 대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기가 왜 있어야 되겠니? 대기. 괜찮아. 목소리만 들어가. 괜찮아. 아유, 맞아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쓰세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뭐 기억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대기의 존재 의미. 의미. 왜 있어야 되느냐? 호흡해야 되잖아, 우리. 그죠? 우리는 산소 없이 못 살아요. 그죠? 과거에 그런 CF 있었어요. 너는 산소 없이 살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호흡할 때 주로 쓰는 게 산소잖아요. 산소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녹색식물의 광합성.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하고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기권의 존재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유해광선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입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 파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알지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 빛. 그죠? 가시광선. 따가워서 가시가 아니고요. 가능할 가, 볼, 시 해서 사물을 보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광선이 바로 가시광선. 빛이에요. 이 가시광선은 이 태양 에너지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46%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이죠. 근데 얘들은 거의 대기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와요. 거의 다 들어와요. 만약에 흡수가 되고 해봐요. 우린 맨날 밤이야. 깜깜한 밤에 살아야 돼. 그죠? 이 쉬운 개념이 과거에 수능에 한번 나왔는데 그걸 못 맞췄어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21%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정답률. 정답률이 21%라는 얘기는요, 100명 중에 21명이 맞췄다는 얘기야, 얘들아.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또 한번 그 문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광선 말고요. 자외선, 적외선, X선, 전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자외선이라는 거 있죠. 자외선이 얼마나 살벌한 이 파장인지 모르죠. 자외선은요, 우리의 피부를 검게 그을게 하는, 그죠? 우리 피부를 그을려주는 그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살인광선입니다. 자외선이 생물의 몸에 닿게 되면요, 생물 몸에 닿는 순간 생물의, 동물과 식물의 세포핵을 파괴해버려요. 대단해. 무서워요. 다음은 그냥 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아줄 무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배웠죠. 과거 지질시대. 근데 고생대 초반까지요, 가장 길었던 선캄브리아대 그리고 고생대 초반까지는요,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 짱 박혀 살았어야 돼. 왜 그랬겠니? 물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왜? 자외선이 있으니까. 자외선 맞으면 다 죽잖아요. 육지엔 풀 한 포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했겠지. 그게 바로 물이야.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외선이 차단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 속에 숨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고생대 실루리아라는 시기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많이 축적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산소들이 남아 돌다가 성층권 가가지고 오존층을 만든 이후에 야, 드디어 보호막이 생겼다. 우리 나가도 된대 해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동식물이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니? 자외선 같은 경우에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자외선이 요만큼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피부를 긁게 하죠. 건강하게 하죠. 그지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피부에, 세포에는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돼요.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X선. 이 방사선이죠. 그 렌트겐 사진이라고 하죠. 엑스레이 사진. 여러분들 안에 내장기관, 뼈 같은 거 상했는지 보려면은 엑스레이 찍잖아. 그죠? 엑스레이가 방사능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니까 위험한 거지? 그래서요, 1년에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사진 제한되어 있어요. 병원끼리 이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찍으면 안 돼요. 못 찍게 만든단 말이야.
X선 같은 게 딱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죽어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줘야 돼. 그래서 유해 광선을 차단한다는 것도 바로 대기의 이 존재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를 한번 하면서 할게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존재 의미가 뭐냐면요. 존재의 의미 온실 효과입니다. 자, 온실이 뭐야? 겨울에도 따뜻하죠? 식물도 막 자랄 수 있죠. 그죠? 그린하우스 이펙트 해서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되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여기 나눠 봅시다. 여긴 달이고요. 여긴 지구예요. 달은요. 대기가 없지. 그러니까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요. 싹 다 들어오고 나갈 때는 싹 다 나가버립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우와. 낮에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요. 낮은 부분은요. 거의 200도씩 가까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밤에는 싹 다 빠져나가니까 달의 밤인 영역은요. 거의 영하 200도씩까지 내려가요. 그럼 일교차가 위아래로 200, 200이니까 거의 400도씩 육박합니다. 살겠냐? 숨도 못 쉬지만 일단 뜨겁고 추워서 못 살아. 근데 지구는 안 그래요. 지구는 안 그래요. 지구는요. 뭐가 있다? 대기가 있다. 이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 중에도 누가 중요하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온실기체가 있는데 이 온실기체가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지요? CO2가 있고 H2O 수증기가 있고요. 그리고 CH4 메테인. 예전에 이제 메탄이라고 불렀지만 니들 다 메탄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그 올해 고3인 학생들 기준으로 1년 후배 있잖아요. 올해 지금 현재 2012년, 2013학년도에 고2 학생인 학생들부터는 메테인이라고 배워요. 원어 발음 가깝게 배웁니다. 이제 용어가 조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메테인 또는 O3, 오존이죠? 오존도 일종의 온실기체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체들을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얘고요.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온실기체지만은 일단 구름 만들고 비를 내리면 또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또 물은 또 순환하니까. 그죠? 놔두지만 일단 CO2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CO2가 이런 기체들이 온실기체가 열을 좋아해요. 그래서 낮에 태양에너지를 받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받으면 그 지구과학 2를 배우게 되면 그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흑체 표면 온도와 그 최대 에너지 파장에 대한 관계를 배우는데 태양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단파 복사,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파 복사.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에서는 안 배우니까 그냥 말만 들으세요. 이건 괜찮아. 이건 안 써도 돼. 이거 몰라도 돼. 어쨌든 태양은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일단 에너지를 받으면 뜨거워지잖아. 더워지는데 맨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 얘기 뭐냐면 받은 만큼 언젠가는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 걸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복사 평형이라고 배웠잖아, 그죠? 받은 것만큼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낼 때 싹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여기 있는 온실기체가 열이 나가잖아, 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쫙 열이 나가는데 지구는 주로 적외선 형태로 뿜어요. 태양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은 게 가시광선이고 지구는 적외선 형태로 뿜어내요. 이 몰라도 돼, 이거는. 빈의 변이 법칙은 몰라도 돼. 지구가 2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열을 흡수해. 열을 좋아해. 그래서 딱 빨아들이니까 대기가 따뜻해지죠. 따뜻한 상태에서 또 아래로 지표로도 다시 뿜어주는 거야. 지구를 보온해주는 거지. 이걸 재복사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만 나가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다시 나가는 열을 또다시 지표로 뿜어주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고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온실효과, 온실기체. 알겠지요? 자, 기권의 존재 의미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길게 했을 테니까 넘어가는데 또 이제 온라인 공부가 또 학습이 또 좋은 게 뭐예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 내가 막 지웠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요. 캡처 또는 퍼즈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그지? 온라인 강의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니들 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권 그러면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78%가 질소라는 거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22%가 산소, 나머지 1%가 기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 와, 10,000개 중에 3개가 이산화탄소인데도 근데 그게 많은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일단 기권 그러면요 3개 그래프가 나옵니다. 3개 그래프. 알겠죠? 3개 그래프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매번 꼬박꼬박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매번 수능에 빠지지 않고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수험생들 중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3월, 4월, 5월에는요. 꼭 나올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수능에서는 매번 나오진 않고요. 주로 자주 나오긴 했지만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일단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3개의 세로축의 물리량은 무조건 고도, 높이입니다. 높이.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전체 지구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까지입니까? 1000킬로미터. 그죠? 1000킬로미터. 지표에서 고도 1000킬로미터까지를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와, 되게 높네. 근데 이 중에 대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허망한 얘기입니다만은 32km 영역. 숫자 외우지 마세요. 내가 하라는 것만 외우라는 것만 하세요. 근데 외우라는 것도 없을 겁니다. 가장 공부할 때 저를 안타깝게 만드는 학생들이 뭐냐면요. 이 숫자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앞에 뭐 있었니? 그 지구의 탐구 나올 때 몇 년에 누가 뭘 했다. 기원전 230년경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에 그걸 측정했다.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아우, 불쌍해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외우고 있어. 하지 마, 그런 거. 그거 외우다 하다냐고요? 나는 빼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 내 책에만 빠져 있으면은, 이상하다. 이 책 허접 빼. 이렇게 나올까봐 나도 실어놓긴 했어요.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 말 믿으세요. 숫자 같은 거 외우지 마. 외우지 마.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가끔. 근데 어쨌든 32km 영역에 99%의 공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 1%가 있다는 얘기네. 와!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지표인데. 지표 근처에 공기가 쏠려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자, 중력과 만유인력은 같은 건 아니죠. 중력과 만유인력 다른 겁니다. 지구과학 2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만유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원심력의 합력이 지구에서의 중력이에요.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최소, 극지방에서 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돼. 내가 안 쓰는 건 안 써도 돼. 안 해도 돼. 소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참고하라고. 근데 만유인력과 중력이 다른데 근데 우린 보통 혼동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그냥 거의 같은 값, 같은 크기, 비슷한 방향을 가진다. 원래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중력 방향은 조금 어긋나 있는데요. 물론 적도지방이나 극지방에서는 중심 방향이고 중력이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일란성 쌍둥이 관계입니다. 내가 같다고 봐도 돼. 그러면 만유인력, 이 물리 배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만유인력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그죠? 이 거리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거예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면은 작아지는 거야. 근데 지구 중심에서 멀면 지구 표면에서도 멀지. 지표에서 멀게 되면 뭐가 작아져? 중력이 작아져요. 중력이 작아지니까 자석도 가까운 데는 철가로 쫙쫙 당기지만 멀리 있는 건 못 빨아들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표에서 멀면 중력이 작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력이 큰 지표 근처에 엄청나게 공기가 쏠려 있고 위로 가면서 공기가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지표의 근처에 32km면 300도 아니니까 30분의 1이죠? 30분의 1 정도에 쏠려 있어. 위에는 있으나 마나 외워둬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해둬요. 전문 용어죠. 허당. 있으나 마나요. 여기는. 됐지?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래프 많이 주학에서도 봤던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죠? 이게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거든요. 높이에 따른 기온, 온도 분포야. 온도 분포, 기온 분포 그래프예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그죠?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딱딱 여기다 표시해 보게 되면, 각각의 영역을 쫙 저기 표시해 보게 되면, 요 아래를 대류권, 여기를 성층권, 성층권이 이제 층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성층권. 그리고 여기가 중간권, 그리고 여기가 열권이거든요. 열권인데, 일단 대류권에선 대류가 일어나지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죠. 층상구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 지구의 처음부터 대기의 층상구조가 이렇게 4개 층이 아니었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지표가 열을 받아서 다시 뱉어낸다고 그랬지.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안 더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지표에서 올라가면서 공기가 적어지는데, 예를 들어 공기가 쫙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공기가 있는데 여기 이 중에 이제 온실 기체가 있겠지. 근데 지표에서 이제 열이 나갑니다. 열이 나가는데 쫙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열이 여기 있는 온실 기체한테 잡힐 거 아니야. 잡히는데 올라가면서 열 도달량이 많아져, 적어지겠지. 왜? 다 밑에 있는 애들을 먼저 먹어버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다 없어지고 줄어들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면 일정 높이까지 가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지면에서부터 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당연히 낮아져야지. 열 도달량이 떨어지니까. 낮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지면으로부터 오는 열은 이제 있어, 없어? 없지. 이 위에는 이제 지열은 없고 뭘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야?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몇 개 층이야? 2개 층이죠. 원래는 이랬어.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구형 행성 중에 2개는 이래요. 화성과 금성은 지금도 2개 층이에요. 근데 지구는 4개 층이 됐어. 아이, 복잡하게 왜 4개 층이 됐어? 복잡해서 공부하기 빠듯할지 모르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생대 실루리학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뭐가 만들어져? 오존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쫙쫙 만들어낸 산소가 남아 돌다가 이제 오존을 만들어서 오존에 딱 밀집된 구간이 생겨. 그 구간을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하지요. 오존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자외선을 흡수하잖아.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그냥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치자. 자외선도 태양 에너지 중에 하나잖아.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지지. 그래서 오존층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오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원래대로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몇 개 층이 된 거야? 이렇게 보면 M자, 이렇게 보면 W자,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여기 이 성층권이 나오는데, 이 성층권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에는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다 싶은 사람이 있죠? 여기가 도대체 뭔데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렇게 됐느냐? 쉽지요? 맞죠? 산소, O3가 오잖아요, O3. 그지? 산소가 많아야 O3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얘들, 누가 만들어냈다고? 산소?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만들어낸 거니까 식물은 생물권이에요. 생물권이 산소 만들어서 뱉어낸 거지. 뱉어냈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맞아요.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 맞출 수가 없었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책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 내가 설명해주는 내용, 이런 것들 중요해 라고 했던 거. 책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실전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 선생님이랑 면대면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개념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아요. 알겠니? 꼬박꼬박 적어놔야 돼. 됐지요? 자,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의 층의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대류권, 대류가 일어나죠? 대류가 일어나니까 대류권입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대류 일어납니다.
자,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잘 알아둬야 돼, 지금. 대류가 일어난다. 물이나 공기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아래가 고온이에요. 공기 덩어리가 있다고 치자. 위에가 저온입니다. 저온이에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저온, 고온.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워요. 자, 뜨거우면 공기가 어떻게 돼? 팽창하지? 차가우면 공기가 수축하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늘 매년마다 수험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빛났죠. 아주. 선생님한테 배웠던 여러분 선배들은 아마 이번에 보고 감동했을 거예요. 모 방송국에서 요새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 하고 있지.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펭귄 나오잖아, 펭귄. 펭귄의 생활상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극에 보면 펭귄 나오는데 펭귄이 보면 좀 안습이잖아, 생긴 게. 그죠? 다리 엄청나게 짧아요.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날지 못하는 새라고 그러는데 펭귄. 이 펭귄들 정말 그 보면 눈물 납니다. 남극의 눈물, 펭귄의 눈물이야.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알이 몇 분만 지나면 얼어 터집니다. 실제로 그 방송에서 나왔죠? 알이 얼어 터지는 거 나왔습니다. 부화 못 시켜요. 얼어버릴까봐 이 펭귄들이 여기다가 일단 수컷이 먼저 여기 발등에 딱 올려놔. 이것만 못 올려가지고 막 흘러가서 막 터지는 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이 일단 펭귄 다리 딱 발등에 얹어놓게 되면 다리가 짧으니까 배 가죽에 덮어주는, 이게 엄청나게 온도가 높대요. 펭귄 여기 엄청나게 추운 곳이지만 극한의 지방이지만 이 펭귄이 발등에 얹어놓고 품게 되면 안에 온도가 37도시래. 사람 체온만큼이죠. 부화되는 겁니다. 부화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굶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 비축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컷들은 먼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알 낳고 먹을 거 먹으러 가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먹고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수컷한테 주고 자리 교대. 자기가 먹어온 거 에너지 막 줍니다. 여기다가 저장해온 먹이를. 근데 그 추운 데 살면서 왜 이 펭귄들이 안 얼어 죽죠?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얼어 죽지 않는 이유. 이 펭귄들은 그 해부를 해봤더니 펭귄의 혈액 속에는요, 혈액의 응고, 혈액이 어는 걸 방지해주는 효소가 있더래. 와, 혈액을 응고를 방지해주는 효소. 그거 안 얼어주고. 하지만 이것도 보조적인 장치죠.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나온다,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얘들이, 펭귄이 무리 생활하잖아. 무리 생활하는 이유가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딱 붙어서, 봤죠?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허들링. 허들링이라는 전문 용어 쓰는데, 펭귄들 모여가지고 쫙 막 바람을 맞고 있어요, 전부 다. 이따가 일정한 시간 지나게 되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불리하잖아. 바람 막아야 되니까. 그럼 얘들을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걔들 물 죄졌나?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신기하게 제가 딱 보고 지나면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럼 다음 줄에 있는 펭귄 앞으로 나와. 나와 막. 또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 줄에 있는 펭귄 또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펭귄도 똑똑한 펭귄이 있어. 좀 얍삽한 펭귄들. 나온 척 하다가 막 들어가는 펭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 이거야. 질서 어겼다 이거야. 펭귄 순한 거 같지?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냥 거기서 내쫓아버려. 그러면 걔들 이탈하지? 이탈하게 되면 얼어 죽거나 아니면 물범이 와서 잡아먹고 아니면 갈매기가 와서 막 잡아먹어요. 갈매기가 새우깡만 먹는 게 아니야. 살벌하게들 잡식, 육식 포악해요. 알겠니? 자, 이 펭귄의 사회생활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중요합니다. 펭귄 앞으로 수증기에서도 써먹을 거고요. 앞으로 바다에서도 써먹을 거야. 뜨거워. 뜨거워. 더우면 떨어져야 돼. 여름에 친구들끼리 떨어져야지. 붙으면 땀띠 나잖아. 춥다. 그럼 펭귄처럼 허들링. 아우 추워. 추워. 자, 단위 부피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무겁지. 여긴 적게 들어있으니까 가볍죠.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거운 건 아래로, 밀도 큰 건 내려오고 밀도 작은 건 올라가서 위아래로 상하 운동 생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대류라고 그래요.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꼭 여기다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움직이면 정신 시끌벅적하죠? 정신 산란하지? 아우 산만해. 아우 어지러워. 불안정이라고 그래요. 불안정. 반드시 알아둬야 돼. 불안정이라고 그래. 불안정합니다. 움직이면 불안정한 거예요. 해수도 움직이면 불안정한 거예요. 공기도 움직이면 불안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가 일어날 수 없죠. 왜?
아래가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잖아. 그러면 위에는 아우 더워, 여긴 아유 추워 허들링. 그러면 이건 계속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이건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안 섞이지? 대류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리 지키고 가만히 있어. 미동도 안에 움직이잖아. 그러면 자기 자리 지키고 조용히 있으면 조용하지요? 얼마나 안정돼 보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요? 됐지? 자, 성층권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긴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은 O3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알고 있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중간권 넘어갑니다. 중간권 넘어가게 되면 중간권은 일단 대류권하고 비슷하지요. 일단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각각 층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가 대류 권계면, 각각의 권의 경계면이라고 해서 권계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라고 그래요. 자, 성층권 계면의 온도는 영하 60도씨 정도예요. 어우, 대단히. 대류권 저 상공도 굉장히 추워요. 중간권 계면은 영하 90도씨 정도예요. 뭐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중간권은 일단 대류는 일어납니다만은 여기는 뭐가 없어? 날씨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날씨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수증기 H2O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H2O X 같이 보이는구나. H2O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날씨 변화는 없습니다. 열권. 여기 그냥 공기가 거의 없는,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층인데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오로라 이런 것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오로라. 극광 현상이라고 하죠. 극광. 이건 이제 그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복사 에너지 중에서 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입자가 있는데 양성자나 전자 같은 이런 대전 입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전자는 음전기, 양성자는 양전기, 이런 것들이 지구의 대기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때 생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본 적은 없죠. 그지요? 그러니까 극광 현상이 생깁니다. 알겠지?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각각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80이에요. 여기가 50이에요. 숫자 외우지 마. 괜찮아. 근데 여기가 어떤 중학교 때는 이제 10이라고 배웠을 테고 어떤 책은 막 12, 어떤 책은 13. 숫자가 각가지입니다. 하지만 저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게 왜 변하는지, 그때그때 변하는지 요 이유는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몇 분 지났나요 이제? 45분 지났나요? 43분, 예, 42분, 한 45분 정도에 끝나면, 예, 46분, 예, 47분 정도 됐으니까, 예, 강의를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중요한 얘기가 펼쳐질 거예요, 여기. 왜 여기가 시시때때로 대류권 계면 높이가 변하는지, 이 얘기를 좀 이따 쉬었다가, 예, 끊었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안 쉴 거예요, 오늘 빠듯하니까, 그죠? 다음 강에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강좌를요 한 45분 정도에서 끊어서 이어가려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분량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하도록 할 겁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좀 이따 봐요.